그 실장, 그 수석 함께는 못 나온다. 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첫 업무 보고였는데요. 시작부터 이 문제로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셨는지를 좀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이 정부의 탄생의 배경에 부합하는 정부의 눈높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저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을 비판하더니 조국 민정수석은 어디 갔냐. 야당의 질타입니다. 이정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위에서의 민정수석 참석 여부는 어느 정권이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돌이켜보면 첫 운영위, 그러니까 청와대 첫 업무 보고는 어느 정권이든 야당이 꼭 민정수석을 오라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건 뭐 전례적으로 계속 되풀이된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곽상도 첫 민정수석을 6월 달에 첫 그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죠. 야당이 곽상도 수석 출석 안 한다고 운영위를 거부한 적도 있고 매년 되풀이됐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시간,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입장이 똑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에 이제 많이 갔는데 또 임명석 비서실장 했던 말들 사유가 있으면 출석시키겠다. 이건 사실 그때 우병우 수석 때도 똑같이 김기춘 실장이 아니죠. 당시에 이제 한강옥 비서실장이 했던 말이에요. 역사는 늘 되풀이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 꼭 민정수석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사실 문정부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절세 출석 안 하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일단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정수석에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인사수석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도 출석을 하고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상황에서 굳이 민정수석이 인사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내내 민정수석이 참석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 보수 야당 입장에 있어서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부분들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민정수석이 안 나올 이유 없다. 그리고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들이 오히려 촛불혁명의 이 힘을 받아서 간 문재인 정부의 당당하고 투명한 태도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나왔으면 했는데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오른쪽은 작년 우전수석 사유서고요. 조국 수석 불출석 사유서도 지금 보면 비서실장이 오늘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진공 교수님은 저 말도 일리는 있는 말 아닙니까? 우병우 전 수석 때는 또 그때는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그 사유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유는 없고 대신 그런데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면 이 비서실에 아주 긴급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요. 비서실장하고 같이 나간다 해서 그럼 다른 수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민정수석은 물론 아주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합당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나는 지금 사실 이 인사 검증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을 계속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처음부터 좀 껄끄러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박근혜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준데 굉장히 실패했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심지어 사유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물론 청와대 나름대로는 예.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도 있고 안 건드려줬으면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아까 양 이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과감하게 좀 함으로써 네. 확실히 달라진 정부다. 이걸 좀 스스로가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입장을 입지를 좁히는 이런 건 좀 아니죠. 변화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누가 봐도 그 정말 이전 정부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은 뚜렷이 나타나는데 국회하고의 소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좀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문제를 지켜보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일단 그 조국 수석의 불출석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뭐 좀 나왔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전례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집권당 새누리당의 요청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와의 불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더 거세게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도 이렇게 마치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영상들이 네.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네. 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르냐 이런 네. 비난을 받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은 그 정도 국정농단 사태급 정도가 되면 민정수석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예. 지금 이렇게 처음 운영이 열어서 청와대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민정수석이 나왔던 전례가 있느냐. 이제 네. 전례라는 표를 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0일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사를 가장 역대 정권 중에 가장 탕평 인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하라는 건 정치 공세인 거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조국 수석을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만 벌일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권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고 그리고 과거 정부와 달리 굉장히 국민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기존에 있었던 관례들을 계속 깨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을 해서 만약에 야당이 좀 심하게 정치 공세를 하면 그건 청와대 입장에서 손해볼 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내보내면 안 되라고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는 게 물론 뭐 저도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청와대에서 오히려 전격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냈으면 훨씬 더 오히려 야당이 더 당황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까 그 전례를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전례가 이겁니다. 운영위가 지금까지 120차례가 열려요. 전부 합쳐서. 그런데 이 120차례의 역대 정부들의 운영위 중에 5번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그 5번이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보면 그 참여정부 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을 할 때 운영위 국정감사에 2번 출석을 합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최고위원이 민정수석일 때 3번 출석을 해요. 그러면 현안보고 결삼심사까지 합쳐서 사실 자랑스럽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민주당들은 다 했다. 그러면 지금도 좀 자랑스럽게 나오셔야죠. 저 화면에 보시는 당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출석했던 것처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들이 여기 의견들이 많고 오늘 시작은 이 조국 수석의 불출석 여부를 갖고 여야가 많이 공방을 벌였다면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건. 민경우 의원이요.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에 취한 정부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지지율이 80%를 넘나든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믿고 소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북핵 위기, 또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증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취한 정권이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소리들 보니까 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대여 공세에 나선 것 같기도. 저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뭐 인사 실패, 그다음에 정세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할 내용이 아니죠. 훨씬 더 강하게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사 실패라고 했는데 인사 실패의 규모를 한번 보면 그 지진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사실상 이번 인사는 인사 실패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참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전 정권과 비교를 했을 예, 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인사 실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오히려 지지율 80%의 그를 믿고 쇼통에만 예를 올리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저게 쇼통이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적됐던 살충제 달걀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를 그 앞에 이미 이순신 합참 의장 이침식에 가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살충제 문제를 그러면 빼먹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또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합니다. 이 소통의 속도가 예전의 정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쇼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히려 쇼통의 반대말은 소통의 반대말은 쇼통이 아니라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고 불통의 상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우리는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을 했는데 소통이 많아졌다고 해서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다면 대통령은 그러면 대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무리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입지에 보수 야당의 입지에 좁아짐에 대한 위감의 발로 아니냐 이제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이제 문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80%를 넘나드는 그 지지율에 야당이 좀 존재감이 굉장히 이제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위기감이라고 양 이사님이 네. 표현한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이래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야당의 가장 채찍하는 본분이 뭐냐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쇼통이란 말에 대해서 일면에서는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랬지만 특히 국민과의 대화에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진 이 연출이에요. 네, 그런 것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 나중에 실증난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것은 80% 넘나드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고무가 돼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해의 2분기, 3분기 때 계속 83%였어요. 예. 지금 그보다 낫죠.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분의 마지막 그 5차 년도 4분기에는 6%였어요. 네. 그래서 지지율에 자꾸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그러면 지지율이 80%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지지율이 6% 되면 당신 왜 거기 앉아서 나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가지고 정부가 너무 또 거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걸 믿고 너무 뭐랄까 이를테면 북핵 문제라든가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아주 상세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이라든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잘 보고해야 돼. 그러면 북핵 문제 특히 그다음에 인사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회피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제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이 기본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판하는 대목이 예를 들면 인사 실패다. 그다음에 정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사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안 내놔도 돼요.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면 되는데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설득력 있는 소재가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아까 지금 잠깐 그 자막에도 지나갔다시피 이정우 실장이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만 보고 있으면 눈이 먼다라는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눈이 멀어본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실까. 그렇게까지야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건 너무 제가 지금 그 심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비판받는 대목 그 바로 직전 정부에서 양이사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전 정부에서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언제나 그게 이제 그 가정법인데,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 많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전 정부에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청와대 내 소통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의 참모들과 가까이 그 의견을 주고받고 했느냐가 가장 큰 어떤 실패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소통이 없었다는 점.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도 실토를 했습니다. 왜 제대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못했느냐 했을 때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못 찾아간 부분도 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못 찾아갔다, 쉽게 못 접근했다, 이 말을 고백한 거나 다름없어서 사실 최경환 의원의 어떤 이 말은 저는 고언이라고 봅니다. 고언. 이르면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청와대 첫 업무 보고 말말말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 문제가 오늘 오전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에서 가장 뜨겁게 갑론을박이 오갔던 건 보시는 것처럼 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여가부 업무는 마땅히 여가부 장관님 중심으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어제 여가부에서 지적됐던 것은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탁현민 행정관 당분간 경질이나 사퇴 시킬 생각 없다. 이 말이죠. 당분간이 아니라 한참 더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여러 가지 구설수 이러고 논란이 많이 돼서 그 당시에도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좀 잠잠해졌었죠. 잠잠해졌다가 오늘 이제 다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다시 탁현민 행정관의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소통인지 쇼통인지 우리가 계속 이 공방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있었던 대국민 보고도 그렇고 100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전에 재벌 그 기업들 회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수제 맥주를 마시면서 대통령이 담소하는 장면이나 그거 다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일단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의 변화. 우리 이번 대통령은 전 대통령과 다르게 정말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소통을 잘하고 심지어 재벌 기업 회장들과 만나는 자리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밀실에서 만나서 이걸 주고받네, 이게 뇌물이 되네 안 되네라는 그런 공방이 생길 여지가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국민들과 여러모로 소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고 1등 공신이 탁현민 행정관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청와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희가 대담을 했을 때 그 최경환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만 보고 있으면 눈이 먼다. 이 말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고언이기도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걸 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지금거리에서 모셨던 또 사람이 최경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자면 뭐냐면 여가부 업무 같으면 여가부 장관이 하신 말씀 존중하겠지만은 이건 인사 문제니까 아니라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 왜 야당에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냐 없냐고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성가족부는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성 비하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은 물론 인사권이 문제지만은 여가부 장관의 말은 경청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인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사의 부적절한 문제는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마치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이 조금 좀 짜증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실장으로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임종석 실장의 말이 적절하지 뭐. 양 박사님, 그런데 이게 탁현민 행정관 거치는 뭐 계속 그 본인이 청와대에 있는 한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나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끌고 간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능력 중심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건데요. 작은 흠결 큰 능력이냐, 그러면 큰 흠결 작은 능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가부 정현백 장관뿐만 아니고 진보적인 여성단체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탁현민 행정관과 같은 그만큼의 그 이벤트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쇼 프로그램에서의 이벤트 기획 능력이 아니라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진보적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이 기획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제가 있으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체제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 아닐까요? 대체제를 구하지 못했다. 이게 왜 탁현민 행정관 거치 논란이 오늘 또 불거졌냐면 어제 이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 행정관 사퇴 의견을 냈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어제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성 비하의 아이콘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요.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사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여성가족부도 전달은 했는데 무력했다는 말은 나는 그 정도 힘은 안 됐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장관도 마찬가지죠. 어떤 장관도 특정 인사에 대해서 고언, 그러니까 이건 부적절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에 어떤 법적이든 혹은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기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방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리거든요. 지난번에 왜 청문회에서인가요? 어찌됐든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내가 그 말을 전달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나는 충분히 지켰노라라는 대답으로 들리거든요. 저걸 딱 들어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어머, 탁현민 행정관이 장관보다 더 세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분명히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청와대 어떤 행정관이든 아니면 비서관이든 수석이든 그 청와대 조직의 어떤 인사를 관여할 어떤 권한은 행정관이 됐든 전혀 없기 때문에 건의 이상의 어떤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양 이사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것 같아요.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게 맡은 소임이 다 하면 나는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자, 지금 쇼통 얘기도 사실은 어차피 충분히 이 정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씩 좀 식상하다, 피곤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더 쇼통이라는 말이 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고 똑같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계속되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 집권 초기에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탁 행정관으로 하여금 조금 명예롭게 이렇게 물러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했어요. 막 비판을 했을 때 당사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았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은근히 자리를 함께 이렇게 몇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해줬거든요. 바로 명예스럽게 퇴진하려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력하다는 게 본인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퇴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힘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게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또 아닌가 봅니다라는 생각.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같이 지켜봅시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문 정부도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요. 이거
이 완벽한 이 연출 있잖아요.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연출하는 게 이게요. 한 두세 번 지나면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비서관들하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네. 또 저 무슨 소통할 일이 있으면 그 TV에 방송에 나가서 내가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여지지 잘 짜인 각본대로 연출된 그런 행사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탁현민 행정관도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도 나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국민들을 볼 때는 나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다 하는 사람을 저래도 끝까지 붙잡는 거 보면 문 대통령은 저 사람 없으면 일 못하는 거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볼 땐 좀 오만하게 저래도 저 자리를 계속 놔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문 대통령 같은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타람. 이것을, 이 이미지를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시는 게 낫겠다. 오늘 오전 그렇습니다.